5월 14일, 미국과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에서 경제를 재개하는 와중에 미국의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를 담은 블로그 포스트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신 분은 매사추세츠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전염병과 면역 반응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생물학 교수인 에린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에서 북미 뉴스 전해드리는 캐나다 백수입니다. 블로그 소개에 앞서 캐나다의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서부 시각 5월 14일 캐나다에서 총 73,335명이 지금까지 확진되었고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아직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총 5,554명이 사망했습니다. The Risks, Know Them, Avoid Them 이라는 제목의 이 블로그를 요약하면 사람이 많이 있고 환기가 제한된 실내 공간이 전염이 우려되는 곳이다. 경제 정상화가 시작함에 따라 당신은 업무 환경을 보고 리스크를 판단하길 바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공기순환은 어떠한지,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하는지에 따라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블로그 포스트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전염병 곡선은 상향하다가 정점에 도달하면 하향한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이탈리아의 일별 사망자 수입니다. 중국과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 곡선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감소하는 속도가 느리고 수개월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사망자 수가 7만 명일 때 정점에 이르렀다고 가정하면 6주 내에 7만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 이것은 락다운이 있을 때의 시나리오다. 미국이 경제 재개를 함에 따라 바이러스는 더 많은 연료를 얻을 것이고 모든 것이 백지로 돌아갈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5월 3일 많은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제 재개를 시작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뉴욕의 신규 확진자 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에서 뉴욕을 제외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뉴욕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를 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시점에 위험한 상황을 피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사람들은 어디서 감염되는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집에서 감염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가족 구성원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바이러스와 접촉한 후 집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과 접촉하여 감염시킨다. 그러면 어떤 지역 커뮤니티에서 감염되는 것일까? 사람들이 슈퍼마켓이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는데 이런 곳이 문제의 장소인 걸까? 글쎄, 별로 그렇지 않다. 감염되기 위해서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한 양에 노출되어야 한다. 사스의 감염 가능한 양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전문가는 1000 사스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다고 추정한다. 코로나19가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입자 수는 아직 모르지만 1000이라고 가정하자. 한 번에 1000개의 바이러스 입자를 들이마시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10번 숨을 들이쉴 때 각 들숨에 100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도 감염될 수 있다. 성공적인 감염은 바이러스로의 노출 곱하기 시간이다.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발생하는가? 기침 한 번에 3000개의 비말을 배출하고 각 비말은 시간당 80km를 이동한다. 대부분의 비말은 크기가 크고 빠르게 바닥에 떨어진다. 하지만 많은 비말이 공기 중에서 몇 초간 돌아다닌다. 재채기 한 번에 3만 개의 비말을 배출하고 이 비말은 시속 321km의 속도로 움직인다. 대부분의 비말은 크기가 작고 방을 넘어서는 거리를 이동한다.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비말의 최대 2억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있을 수 있다.
한 번에 숨을 내쉴 때 50에서 5천 비말을 배출한다. 대부분의 비말은 속도가 느리고 바닥에 빠르게 떨어진다. 코로 숨을 쉴 때에는 더 적은 수의 비말이 배출된다. 다량의 바이러스 입자를 배출하는 재채기나 기침과 달리 숨쉬기에 의한 비말은 소량의 바이러스만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수치는 모르지만 독감 수치를 기반으로 1분에 20개의 바이러스 입자를 배출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저자는 감염을 위한 공식을 제시합니다. 성공적인 감염은 바이러스로의 노출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죠. 만약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2억 개의 바이러스 입자는 전체로 퍼져나간다. 일부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있고 일부는 표면에 떨어지며 대부분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어떤 사람이 당신 얼굴 앞에서 재채기나 기침을 한다면 1000개의 바이러스를 흡입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 수 있다. 당신을 향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이 공기 중에 몇 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적당한 크기 방 구석구석을 바이러스로 채울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지 얼마 안 된 방에 들어가서 숨만 몇 번 쉬어도 감염되기에 충분한 바이러스를 들이마실 수 있다. 하지만 분당 20개의 바이러스 입자를 배출하는 일반적인 숨쉬기는 당신이 모든 바이러스 입자를 들이마신다고 해도 감염되기까지 5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말하기는 분당 최대 200개의 바이러스 입자를 배출할 수 있다. 대면하여 대화할 때 모든 바이러스 입자를 흡입한다고 가정한다면 감염되기까지 5분이 걸린다. 바이러스 노출 곱하기 시간 공식은 확진자 동선 추적의 기본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대면한 상황이 10분 이상 지속되었다면 그 사람은 감염될 수 있다. 그보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당신과 같은 공간을 사용했을 때도 감염이 가능하다. 이것이 증상이 있는 사람이 집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재채기나 기침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무증상 환자는 어떻게 바이러스를 확산시킬까? 증상이 있는 사람만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것은 아니다. 최소 44%의 감염과 대부분의 지역 감염이 증상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했다. 감염된 사람은 증상이 시작하기 5일 전부터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다. 전 연령대의 사람이 감염되면 그들은 다른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아래 그림은 연령대에 따라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의 차이를 보여준다.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배출된 바이러스 양은 감염된 시간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 그 양은 감염된 사람에게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증상을 보이기 직전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최대가 된다. 자, 이제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해보자. 경제재개로 인한 위험은 무엇인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집단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루즈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배 위에서의 전염병 발발은 상위 50위에도 들지 않는다. 요양원에서의 코로나19 발발을 제외하면 코로나19가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곳은 감옥, 종교 행사, 육류 가공 시설이나 콜센터 같은 직장이다. 공기순환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실내는 문제가 된다.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식당에 방문하기도 할 테니 이런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식당에서 한 명의 무증상 환자로 인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현장 역학 사례가 있다. 환자 A1은 9명의 친구와 한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었다. 저녁 식사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이 시간 동안 무증상 환자는 호흡을 통해 낮은 수준의 바이러스를 공기 중으로 배출했다. 식당에서 공기 흐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이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 중 50%가 7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났다. 바람 방향의 테이블 B에 앉아있던 사람 중 75%가 감염되었고 바람 반대 방향의 테이블 C에 앉아있던 사람 중 7분의 2 역시 감염되었다. 공기 흐름 바깥의 테이블인 E와 F에 앉은 사람은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다. 다른 좋은 예는 콜센터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이다.
이게 한국 사례로 정은경 본부장님의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의 환자가 11층에 일하러 왔다. 1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16명이었다. 일주일 동안 43.5%인 94명이 감염되었고 92명은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2명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실이 한쪽은 소수만 감염된 반면 다른 쪽은 다수가 감염된 것을 알 수 있다. 호흡기 비말에 의한 감염자 수와 접촉에 의한 감염자 수는 알 수 없지만 실내에서 장기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과 감염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층에서는 3명이 감염되었다. 저자는 이들과 11층 환자들과의 접촉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 흥미로운 점은 11층과 다른 층의 직원이 엘리베이터나 로비에서 적잖이 교류가 있었지만 코로나19는 주로 11층에 국한되는 점이다. 워싱턴주의 지역 성가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고 악수나 포옹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음에도 한 명의 무증상 환자가 대부분의 참가자를 감염시켰다. 이 성가대는 배구 경기장 크기 리허설 홀에서 2시간 반 동안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면 말하는 것보다 높은 정도로 호흡기 비말을 에어로졸로 만든다. 심호흡은 그런 호흡기 비말을 폐에 깊숙이 전달한다. 2시간 반의 노출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기에 충분했다. 4일 동안 60명의 성가대 중 45명이 증상이 나타났고 2명이 사망했다. 캐나다의 컬링 이벤트에서 코로나19가 슈퍼 전파되었다. 72명이 참석한 컬링 이벤트는 전염병의 핫스팟이 되었다. 컬링은 시원한 실내에서 참가자 팀원이 장시간 거친 숨을 내쉬며 가까이에서 접촉해야 한다. 이 토너먼트에서 72명 중 24명이 감염되었다. 시카고의 실 사례에서 간단한 전파 경로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가명을 사용한다. 밥은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2 가족과 테이크아웃 음식을 나눠 먹었다. 저녁 식사는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다음날 밥은 장례식에 참석하여 가족 및 참석자와 포옹하며 애도를 표했다. 4일 동안 음식을 공유한 2 가족 모두 증상이 발현했다. 장례식에서 밥과 포옹한 3번째 가족도 증상이 발생했다. 밥은 다른 9명과 함께 생일 파티에 참석했는데 3시간 동안 포옹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었다. 9명 중 7명이 증상이 발생했다. 며칠 후에 밥도 증상이 발생하여 입원 후 사망했다. 밥이 생일 파티에서 전염시킨 사람 중 3명이 교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모금함을 돌렸다. 교회 신도들도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밥이 직접 감염시킨 사람은 16명이고 그중 3명이 사망했다. 전염병 발생의 공통점. 이런 다양한 예를 드는 이유는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의 공통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모든 사례는 실내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위치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소리 질렀다. 감염의 주된 장소는 집, 직장, 대중교통, 친목 모임, 식당이다. 전염의 90%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반대로 쇼핑을 통한 전염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중요한 것은 확진자 동선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단 하나의 실외 전파가 보고되었다는 점이다. 이 포스트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많이 있고 환기가 제한된 실내 공간이 전염이 우려되는 곳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핵심은 긴 시간 동안의 바이러스 노출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케이스에서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비록 15m나 떨어져 있었지만 긴 시간 동안 공기 중에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그들을 감염시키기에 충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잠깐 동안의 노출이나
실외에서의 노출에서 당신을 보호한다. 슈퍼마켓이나 몰에서 감염의 위험을 판단할 때 공간의 크기, 사람 수,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머무는 시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쇼핑을 하는 사람은 넓은 공간에 사람이 많지 않고 당신이 짧은 시간만 있다면 감염 확률은 낮다. 경제 정상화가 시작함에 따라 당신은 업무 환경을 보고 리스크를 판단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나? 공기순환은 어떠한가?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하나? 당신이 오픈 오피스에 있다면 심각하게 위험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